그날 우리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1985년 도쿄 통산성 회의실.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본격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 전체가 따라 웃었습니다. 문제는 웃음이 아니라 그 웃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그 이름이 곧 세계였습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의 80%가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보고서가 한일 반도체 역전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것을. 왜 우리는 멈췄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한 사람의 결단 속에 있었습니다. 삼성이 일본을 넘어 세계 1위가 된 이유,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세계 1위를 잃었습니다.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1985년 저는 통산성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의 도전이 모든 판도를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도쿄 가스미가세키. 낡고 육중한 회의실 문은 외부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확신은 곧 국책이 되었고 세계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 반도체를 견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그 이름들이 곧 기준이었고 기준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디램 시장의 80%가 일본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멈추면 세계가 멈추던 시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조차 우리 일정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부심이라 불렀지만 지금 생각하면 경계심의 실종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우리에겐 가전기업에 불과했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 담당자가 보고서를 읽다 말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웃음이 가라앉자 보고서는 제 앞에 놓였습니다. 결론란에는 단 한 줄만 쓰면 됐습니다. 검토 대상 아님. 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위협이라고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걸렸지만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단순한 절차라 믿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한 젊은 사무관이 조심스럽게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7년 뒤, 일본은 세계 디램 1위를 잃었습니다. 점유율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고 공장은 하나씩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통산성 회의실에는 이상하리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고서는 조용히 돌았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디램 점유율 1위. NEC는 2위로 밀렸습니다. 누군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스미가세키의 하늘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일본 반도체 산업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소리가 없습니다.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판단을 흐립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날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편이라 믿었던 그 바람은 우리 공장부터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손을 놓으면 우리가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일본이 버린 공장을 샀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기술자를 채용했습니다. 일본이 외면한 시장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1986년 가을, 우리는 처음으로 진다는 말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통산성의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고 엔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숨통이 조여들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보고서마다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일제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설비 투자 중단, 생산량 감축 검토, 비용 구조 재편.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후퇴를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적 대응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역사가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그 조용한 납득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오사카 공장에선 잔업이 줄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야 할 라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보고가 올라왔을 때 아무도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결과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선배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확신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기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책상 위에 다른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서울발 정보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삼성전자 불황 속 설비 증설 결정. 디램 생산 라인 확대 추진. 저는 그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순간 1년 전 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디램 가격이 폭락하는 시점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장 논리를 무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모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명한 모든 보고서가 틀린 게 되니까요. 우리는 줄였고 그들은 늘렸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적자를 감수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균열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더 크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역사가 우리 편이었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사장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디램 가격이 70% 폭락했습니다. 그 숫자가 보고서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NEC는 생산을 줄였습니다. 도시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타치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불황기에 생산을 늘리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다른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설비 투자 규모 확대, 생산 라인 추가 증설 추진. 저는 그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무너진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스스로 손실을 키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실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위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하는 계산이 저 안에 있다는 느낌. 이해되지 않는 선택엔 2가지뿐입니다. 상대가 미쳤거나 우리가 틀렸거나. 저는 전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온 모든 선택이 틀렸다는 뜻이 되니까요.
우리는 당신들처럼 무모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러다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의 사이클은 언제나 그렇게 움직여왔습니다. 약자가 강자의 시간을 기다리다 무너지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혼자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이클의 지배권을 사는 투자였습니다. 호황이 돌아올 때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손실보다 다음 사이클의 지배력을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방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장 해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불황을 다음 시대의 입장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살 행위라고 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다시 접었습니다.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에서는 라인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라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같은 불황 안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 방향이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고 그들은 미래를 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가 산업을 뒤집을 준비였습니다. 그들의 손실은 투자였고 우리의 절감은 도피였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사고 있었고 우리는 오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항상 오늘을 이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모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동안 서울의 공사장에서는 미래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역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1992년 숫자 하나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디램 점유율 1위.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1년 전 그 정적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위기 앞에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은 달랐습니다. 받아들이기 전에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그 숫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채 방 안 모두의 눈을 피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기술이 역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능력도 공정 기술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점유율은 우리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불황기에 누가 멈췄고 누가 밀어붙였는가. 우리는 가격이 폭락할 때 라인을 껐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라인을 늘렸습니다. 우리는 손실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불황이 끝나자 시장은 생산 능력이 큰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모리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규모가 원가를 결정하고 원가가 점유율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선배가 복도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1위가 아닌 자리에서였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이기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보고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가스미가세키의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있었고 신호등은 바뀌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85년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무모했던 것은 그들의 도전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었습니다. 도전을 각주로 처리한 우리였습니다. 위기를 전략으로 포장한 우리였습니다. 멈추는 것을 방어라고 불렀던 우리였습니다. 시장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틴 쪽을 선택합니다. 한 번 바뀐 1위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이클에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 할수록 그들은 더 앞서 나갔습니다. 규모의 격차는 원가의 격차가 됐고 원가의 격차는 점유율의 격차가 됐습니다.
한번 기울어진 판은 스스로 더 기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서랍 속 보고서를 꺼내 올렸다면, 만약 그 젊은 사무관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면, 만약 우리가 단 한 번만 더 의심했다면. 그러나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숫자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패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뒤 같은 질문이 전혀 다른 전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역사는 이번엔 한국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반복하느냐입니다. 2020년대 세상은 다시 반도체 전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디램이 아니었습니다. AI였습니다.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메모리가 필요해졌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데이터를 빠르게 쏘아 올려야 하는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재편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부 고객사로부터 재검증 요청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업계 안팎에서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계 1위를 빼앗았던 그 기업이 이번엔 왕자를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임 후 쌓아둔 보고서들, 회의록들, 결제 문서들. 그 안에서 1986년 날짜가 찍힌 문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설비 증설 관련 정보 보고.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보류. 저는 그 문서를 한동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선명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무시했던 그 숫자들이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삼성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딘가에서 안도했습니다. 부끄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반복되기를 바랐습니다. 1위는 언젠가 흔들린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럴 것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의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자 계획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조를 바꾸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율 문제를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다시 까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접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986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우리는 줄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늘렸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같은 기로가 왔습니다. 줄일 것인가 바꿀 것인가. 봉합할 것인가 재설계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방향을 정하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산업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수십 년 전 제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엔 다를까 하는 기대와 역시 같을 것이라는 예감이 뒤섞인 채로. 노인의 기대는 대부분 틀립니다. 그러나 이번엔 예감도 틀렸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멈추는 것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어디인지 저는 이미 한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다를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오던 그 시점에 그들은 방어 대신 재설계를 택했습니다. 일시공정은 아직 업계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4나노 베이스 다이는 비용과 난도가 높았습니다. 단기 실적에는 분명 부담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또다시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통산성 회의실,
빨간 밑줄이 그어진 보고서,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결정들, 그리고 서랍 속에 넣어버렸던 그 보고서. 저는 그것들을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꾸 그쪽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시장은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실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 제 설계보다 현재 수율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 검증된 공정을 고수해야 한다는 경고.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는 반대 보고서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우리 회의실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도 같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합리성에 응답하다 시장을 잃었지만 그들은 그 압박을 뚫고 구조를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그 압박 앞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조직 안에서 반대 목소리는 언제나 큽니다. 특히 위기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손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더 큰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은 어떤 회의실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결정에 이름을 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 방향으로 찍어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선택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구조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우위를 먼저 샀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이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큰 결단은 언제나 오해받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저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상식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 상식 밖에서 움직이는 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방어라고 부른 것을 산업은 후퇴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오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시 쓰이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결국 어떤 숫자로 돌아오는지 우리는 이미 40년 전 그들에게 배웠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어떤 숫자로 돌아오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들이 불황기에 공장을 지을 때도 무모해 보이는 그 선택이 결국 세계를 바꿨으니까요. 이번에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HBM사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3번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뜻은 명확했습니다. 세계 최초.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은 기록이 아닙니다. 기준을 먼저 정했다는 뜻입니다. 뒤따르는 이들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준을 먼저 세운 쪽은 가격이 아니라 방향을 정합니다. 시장은 결국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늦게 도착한 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숫자는 3개였습니다. 11.7GBps, 3.3TBS, JEDC 국제표준을 상회하는 성능.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숫자란 것이 이상합니다. 감정이 없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습니다. 그날 그 숫자들이 그랬습니다. 설명 없이도 변명 없이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40년 전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누런 종이 위에 찍힌 로고. 웃음이 터지던 그 공간. 보류 도장을 찍던 제 손. 잠시 멈췄다가 결국 내려 찍었던 그 순간. 그 장면들이 지금 이 숫자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페이지로 압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40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1985년 제가 그 보고서에 보류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일본은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결정이 이후 감산으로 이어졌고 감산은 점유율 역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드라마처럼 한순간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1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1992년이었고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992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으로 1위가 바뀌었다는 문서가 올라오던 날.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던 회의실. 누군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크게 들리던 그 공간. 그때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가세키에 하늘이 평소와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거리였습니다. 같은 신호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정이었습니다. 충격과 인정 사이에는 40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기까지 온 이유였습니다.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선택. 손해를 먼저 치르는 결단. 시장이 이해하지 못해도 밀어붙이는 용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득 그 젊은 사무관이 생각났습니다. 1985년 회의실에서 혼자 검토를 제안했던 그 사람. 아무도 답하지 않았고 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이 숫자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그 문서를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서랍 속으로 사라졌던 그 보고서를 대신하듯이 저는 이제 늙은 관료입니다.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던 시절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통산성은 이름이 바뀌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의실에서 함께 웃던 그 사람들. 보고서에 빨간 밑줄을 긋던 그 사람들. 복도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거라고 말하던 그 선배도 이제 없습니다. 남은 것은 기억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단이 논리적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리스크를 줄였고 수익을 지켰고 주주에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교과서가 가르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산업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 산업은 그렇습니다. 합리적 판단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하는 자가 판을 바꿉니다. 불황기에 공장을 짓는 것. 검증되지 않은 공정을 먼저 올리는 것.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 그 선택들이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은 그 무모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봤습니다. 그들은 생산 능력을 먼저 봤습니다. 우리는 지키려 했고 그들은 바꾸려 했습니다. 우리는 손실을 피하려 했고 그들은 손실을 앞당겨 치렀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지켰고 그들은 다음을 샀습니다. 두 선택 중 어느 것이 더 용감한지는 결과가 말해줬습니다. 패배는 기술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멈춤에서 왔습니다. 위기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순간 산업은 이미 방향을 바꿉니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뒤집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는 이미 격차가 구조가 된 뒤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 젊은 사무관을 생각합니다. 1985년 회의실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제안했던 그 사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옳았습니다. 회의실에서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낸 그 사람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옳은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그래서 묻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일본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산업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도 같은 질문이 존재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줄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멈추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산업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는 40년 전 그 도장을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아직 찍기 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멈추지 않은 자가 세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삼성이 1위가 된 이유입니다. 당신들이 멈추지 않았기에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가 이어지길 바랍니다.